6번 X제와 Y제만 소비하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A는 X제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X제 소비량을 감소시켰다. A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번 문제는 소비자 이론에서 가격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가격 효과는 크게 대체 효과와 보통 소득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형이고요. 만약 소득이 화폐 소득이 아니라 실물로 주어지는 모형이라면 소득 효과가 보통 소득 효과 외에 부존 소득 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부존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모형을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은 효용 수준 또는 구매력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김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이 싸진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X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X제 수요량이 늘고 Y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 소득 효과는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X제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화폐 소득으로 더 많은 X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수요의 변화를 우리는 보통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X의 가격 P가 하락했다고 했을 때 대체 효과는 재화의 성격에 상관없이 X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경우에는 정상제, 즉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정상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일 때는 필수제, 1보다 클 때는 사치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경우로서 열등제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X제 가격이 하락함을 가정할 때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X제와 Y제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에 있어서 X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는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열등제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친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이하게 열등제 중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고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하락하는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면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의 변화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의미하죠. 그런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 가격 평면에서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보통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만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X제를 보면 X제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X제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X제는 가격 하락에 따라서 소비량이 감소했으니까 기펜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A의 예산 제약식을 활용해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X제 가격 하락으로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한다. X제는 기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정한 명목소득 하에서 X에 대한 지출액이 감소했으니까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에서 X에 대한 대체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효과는 발생하지만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X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X의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이다. 이것은 Y제가 정상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X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X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Y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체효과에 의해서 Y제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X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동일한 명목소득 하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Y제의 성격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기 1번에서 알아봤듯이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해야 됩니다. Y제에 대한 지출액은 Y제의 가격 곱하기 Y제의 소비량인데 Y제의 가격은 양수죠. 대체효과로 Y제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Y제의 가격은 불변인 상태에서 Y제의 소비량이 증가해야만 Y제의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니까 Y제의 소득효과는 대체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서 Y제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실질소득과 Y제의 소비량의 변화 방향이 같게 되죠. 즉 Y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을 보면 X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X의 지출액이 감소했을 것이다. X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되는데 X제는 기펜제이기 때문에 X제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가격 곱하기 X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X제의 지출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X제 가격이 변하지 않고 Y제 가격이 하락했다면 Y제 소비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Y제 가격이 하락하면 Y제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효과에 의해서 Y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소득효과는 어떻게 되죠? Y제는 보기 3번에서 살펴봤듯이 정상제죠. Y제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소득효과에 의해서 Y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Y제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보기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자인 기업 A의 생산함수는 생산량 Q는 70L-3L 제곱이다.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시장 가격은 10이다. 노동 공급 곡선이 W는 5L 플러스 70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 L, W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임금을 나타낸다. 7번 문제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이 수요 독점자일 때 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부터 보면 기업 A의 노동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격, 임금이 되겠죠. 각 임금률에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고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존재할 경우 노동의 수요 독점자인 기업은 노동 공급 곡선을 보고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고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산물 시장, 즉 재화 시장에서 기업이 독점일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보면서 얼마만큼 재화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이 독점 시장일 때는 기업의 재화에 대한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논리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존재할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 시장에서는 수요 독점이 존재할 때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그래프도 활용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인 경우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고용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요소 비용이 일치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함에 따라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하고요.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함에 따른 총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보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재화의 가격, 시장 가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생산량에 시장에서 그 재화를 팔았을 때 가격을 곱하면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곱하기 한계 비용이 되는데 노동을 한 단위 투입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생산물에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 이것을 곱한 것이 한계 요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양변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다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의 조건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먼저 노동 공급 곡선을 보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고용하는 데 평균적으로 드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평균 요소 비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이 평균 요소 비용에 노동량 L을 곱하면 총 요소 비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노동량으로 다시 미분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할 때 증가하는 비용인 한계 요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FCL이 이 조건에서 우변에 해당하는 한계 요소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 좌변에 있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함수를 봐야 됩니다. 생산함수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죠. 생산함수를 노동량으로 미분하면 그것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 MPL이 되고요. 여기에 시장 가격 10으로 주어졌죠.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가 되고 시장 가격 10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10을 노동의 한계 생산성 MPL에 곱해주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요소 비용을 같게 놓고 정리하면 노동시장에서 균형 고용량 9가 도출이 되고요. 이 9를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입을 하면 균형 임금 115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기를 보면 2번에서 보면 기업 A의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은 MFC였고요. 노동 공급 곡선은 AFC였죠. 지금 보시면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2배가 되죠.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115인데 균형 고용량 9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이죠. 그런데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균형 고용량 9를 한계 생산물 가치에다 대입을 해보면 60 곱하기 9가 540이니까 VMPL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160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죠.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과 보기 5번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으로 풀은 수요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 고용량과 임금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과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있고, 그리고 우하향하는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있습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요소 비용이 만나는 이 점선상에서 균형 고용량 9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 선상에서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에서 115라는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수요 독점 하에서 균형점 E0가 되겠고요. 그런데 보기 4번에서 수요 독점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서 균형을 찾아서 후생의 차이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적이라면 어디가 균형이 되냐면 그것은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만나는 이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식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평균 요소 비용, 즉 노동 공급 곡선을 같게 해서 정리하면 균형 고용량은 약 9.7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이 원점에서의 균형 고용량은 9.7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와 수요 독점 시장일 때의 균형을 서로 비교해서 후생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빨간색 빗금친 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 독점 균형에서 노동 고용량이 한 단위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의 높이만큼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인 이 빨간색 빗금친 면적 부분이 바로 후생의 증가분이 되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요 독점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밑변이 45고 높이가 약 0.7이니까 계산을 하면 15.7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을 보면 정부가 백의임금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기업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즉 100 이하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프에 최저임금선을 그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선과 기존의 노동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최저임금선과 수평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그대로 기존의 노동 공급 곡선의 모양대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의 공급 곡선이 바뀌게 되면 한계 요소 비용 곡선 역시 바뀌게 됩니다. 한계 요소 비용 곡선도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평균 비용 곡선에 해당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되니까 한계 요소 비용 곡선도 수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점 오른쪽에서부터는 노동 공급 곡선이 기존과 동일하니까 한계 요소 비용 곡선도 기존과 동일한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화한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과 만나는 점을 살펴보면 기존과 동일한 이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노동의 고용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기존과 동일하게 균형 고용량은 9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5번에서는 기업에 의해 고용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소비자 A는 가격 벡터가 P0일 때 Q0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였으며 가격 벡터가 P1일 때 Q1이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다음 상황 중 A의 선택이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단 두 벡터의 곱 Pi, Qj는 Pi의 가격 벡터 하에서 Qj의 상품 묶음을 선택할 때 지출액을 나타낸다. 즉 n개의 상품이 존재하고 Pik와 Qjk가 각각 Pi의 가격 벡터 하에서 K번째 상품의 가격과 Qj의 상품 묶음에서 K번째 상품 수량을 나타낼 때 PIQJ는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PIK, QJK이다. 8번 문제는 현시선호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현시선호 관계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살펴보고 각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시선호 관계는 가격 벡터 P0가 있을 때 상품 묶음 Q0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상품 묶음 Q1과 지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 상품 묶음 Q0를 선택했을 때의 지출액보다 Q1을 선택했을 때의 지출액이 작거나 같은 이러한 Q1이 존재한다면 Q0는 Q1보다 현시선호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는 무엇이냐면 만약 Q0가 Q1보다 현시선호되면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관계가 Q0와 Q1 간에 성립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Q1이 Q0보다 현시선호 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모든 보기들이 앞부분에는 가격 벡터가 P0일 때 Q0와 Q1에 대한 지출액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격 벡터가 P1일 때 Q0와 Q1에 대한 지출액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격 벡터가 P0일 때는 Q0를 선택했고 가격 벡터가 P1일 때는 Q1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가에서는 가격 벡터가 P0일 때 Q0를 일단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각 상품 묶음에 대한 지출액의 관계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현시선호 관계의 정의에 의해서 Q0는 Q1보다 현시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벡터가 P1일 때는 Q1을 선택했죠. 그런데 지출액 관계는 Q0에 대한 지출액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Q0가 Q1보다 현시선호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소비자가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가격 벡터가 P0가 아닌 P1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Q0를 Q1보다 현시선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가격 벡터가 P1일 때 Q1을 선택했습니다. Q1은 Q0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현시선호될 수가 없어야 하는데 Q1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소비자가 Q0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Q1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시면 Q0에 대한 지출액이 Q1에 대한 지출액보다 크죠. 그래서 만약 소비자 A가 Q0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Q1을 선택했다면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는 경우가 됐을 텐데 이 경우는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검은색 예산선은 가격 벡터가 P0일 때 예산선이고요. 빨간색 예산 제약선은 가격 벡터가 P1일 때의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P0라는 가격 벡터에서 이 소비자는 Q0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했고 Q1과 지출액 관계를 보면 예산 제약 선상에 있는 Q0에 대한 지출액이
예산선 안쪽에 있는 Q1에 대한 지출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을 때는 Q1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Q1보다 현시 선호되는 Q0라는 상품 묶음은 가격 벡터가 P1일 때 예산 제약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 벡터 P1일 때 Q0에 대한 지출액이 Q1보다 큰 상황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벡터 P1 하에서 소비자 A가 상품 묶음 Q0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보기 가는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벡터 P0에서 Q0와 Q1에 대한 지출액이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A는 문제의 가정에 의해서 Q0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을 때를 보면 이때 Q1을 선택을 했는데 Q1에 대한 지출액보다 Q0에 대한 지출액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가에서 본 것과 같이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P1 가격 벡터 하에서 Q0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Q1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 P0 가격 벡터 하에서 예산선상에 Q0와 Q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품 묶음에 대한 지출액이 같고요. 그런데 가격 벡터 P1 하에서는 Q1을 선택을 했는데 Q0는 예산 제약선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Q1을 선택해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나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다를 보겠습니다. 가격 벡터가 P0일 때 이것은 이제 가와 동일한 모습이 나와 있죠. Q0를 일단 선택을 했고 Q0와 Q1에 대한 지출액 관계가 이렇게 되면 Q0는 Q1보다 현시선호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을 때 소비자 A는 Q1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Q1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이랑 Q0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같다고 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Q0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Q1을 선택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 가격 벡터 P0일 때는 Q0에 대한 지출액이 Q1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뀔 때는 Q1을 선택을 하는데 Q0에 대한 지출액도 Q1에 대한 지출액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은 예산 제약선 상에 Q0도 위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비자는 Q0를 Q1보다 현시선호하고 있는데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Q0가 아니라 Q1을 선택하면 약공리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앞의 가나 두 경우에는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을 때 Q0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Q1을 선택한 것이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됐었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Q0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Q1을 선택했다는 것이니까 약공리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 위배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마지막 보기 라를 보면 가격 벡터 P0에서 소비자 A가 일단 Q0를 선택을 했고 Q1과 지출액 관계를 보면 지금 Q1이라는 상품 묶음은 소비자 A가 P0 가격 벡터 하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Q1을 선택했을 때의 지출액이 Q0를 선택했을 때의 지출액보다 크기 때문에 Q0와 Q1 간의 현시선호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벡터 P1이 됐을 때 소비자 A는 Q1을 선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Q0에 대한 지출액이 Q1에 대한 지출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Q0와 Q1 간의 현시선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벡터가 P0이든 P1이든 Q0와 Q1 간의 현시선호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라 같은 경우에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가격 벡터 P0 하에서 Q0를 선택을 했고, 하지만 Q1에 대한 지출액이 Q0에 대한 지출액보다 더 큰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벡터가 P1이 됐을 때 Q1을 선택을 하는데, Q0는 가격 벡터 P1 하에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위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니까 다를 제외한 가나 라가 해당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3명 A, B, C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 구성원 각각의 한계 편익, 마지널 베네핏과 공공재 비용 함수, 토탈 코스트가 다음과 같다. 한계 편익이 맥스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 비용 함수는 73Q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을의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단 MBI는 개인 I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이며 Q는 공공재 공급량이다. 9번은 공공재 문제인데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도출하는 사무엘슨 조건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동체 구성원의 한계 편익이 맥스 함수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죠. 그러면 공공재의 정의와 공공재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무엘슨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되는 즉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공공재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의 비경합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즉,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해도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공공재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한계 편익을 의미합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합해서 도출하게 되는데, 이게 사적 재화와 공공재가 도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사적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도출합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고 할 때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는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가격 수용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개별 소비자 각자가 수요하는 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수요하는 마지막 단위의 수량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 즉 한계 편익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같게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과 개별 생산자의 한계 비용이 같게 되는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적 재화와 다르게 공공재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의 정의에서 우리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했죠. 즉 공동 소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공공재량을 소비하게 되고, 이것은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재화와 다르게 공공재의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소비하지만 지불하는 가격은 서로 다른, 즉 개별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 편익은 각자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합친 것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의 조건이 되고요. 지금 이 식은 공공재만 가지고 성립하는 식이고, 만약 사적재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사적재화를 도입해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각각 1로 동일한 단위 재화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재화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으로 지금 이 식을 각각 나눠주면 개별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의 합과 한계 생산 변환율 또는 한계 생산 전환율이 같다는 조건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을 도출하는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보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한계 편익이 맥스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Q의 구간에 따라서 한계 편익 함수가 각각 다른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맥스 함수 내에서 이 첫 번째 요소, 이것을 각각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120, 50, 그리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20, 50, 12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Q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한계 편익 모두 Q의 함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 Q로 구성된 항목들이 다 0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에서는 지금 C의 한계 편익에서 40-2Q가 음수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맥스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0이 함수값이 되고요. 나머지 A와 B의 한계 편익 함수값은 Q의 함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B의 한계 편익 값이 0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각 구간에서 한계 편익의 합을 구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계 비용을 구하면 총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세 구간 모두 73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을 구했으니까 공공재 최적 공급량 수준을 구하기 위한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해서 정리하면 각 구간에서의 공공재 최적 공급량은 32, 48, 47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값들이 이 구간에 있는 값이 나온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랑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 이 구간에 없는 값들이 답으로 나왔으니까 9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영역에서 나온 Q값이 48로서 이 구간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어느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 곡선이 모두 직선이며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이 시장에 정부가 단위당 T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자 소비자 가격이 단위당 0.6T만큼 상승하였다. 종량세 부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며 종량세 T는 0보다 크다. 10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조세 귀차까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개념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수식어로는 가격을 P, 공급량을 QS라고 하면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식에서 이 dp분의 dqs라고 하는 것은 qp 평면에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B점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고 할 때 먼저 식에서 dp분의 dqs는 qp 평면에서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dc분의 bc니까 역수니까 bc분의 dc가 됩니다. 그리고 qs와 p는 점 B의 q값은 5c고 가격 P의 값은 이 높이 bc가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BC가 약분이 돼서 결국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50분의 DC가 됩니다. 즉 분모는 원점에서 이 B점이 의미하는 Q값까지의 수평 거리가 되고요. 분자는 공급 곡선의 X절편, 즉 QS절편에 해당하는 이 D점부터 Q값에 해당하는 C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공급 곡선이 일단 직선이고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이 그래프처럼 직선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겠죠.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원점에서 B점에 해당하는 Q값까지 거리 50분의 DC는 어떻게 되죠? 공급 곡선의 X절편, X절편도 원점에 해당하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이 식에서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모습을 가질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인데 역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니까 플러스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 다음 수식으로 나타내면 가격을 P, 수요량을 QD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종량세 T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 가격 PD가 변하는 정도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종량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 가격에 귀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식인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종량세가 귀착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문제를 일단 풀고 뒤에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정부가 단위당 T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소비자 가격이 단위당 0.6T만큼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의 종량세 중에 0.6T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생산자가 0.4T를 부담했다는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종량세 T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은 0.6T가 되고 그러면 이게 0.6이고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비율이 6대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보기를 살펴보면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방금 살펴본 부분이죠. 맞는 보기고요.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1이죠. 틀렸고요. 종량세 부과 이후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그래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직선이고 정부가 단위당 T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은 T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점이 최초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 되는데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면 지금 이 왼쪽 부분 dP분의 dQT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인데 지금 수요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최초 균형점이나 변화된 균형점이나 모두 기울기의 역수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 QD분의 P에서 지금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량은 감소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량세 부과 이전보다 종량세 부과 이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다에서 보면 종량세 부과 이후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10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세 귀착의 이 공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수요함수 QD, 공급함수 QS가 있고 QD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 PD의 함수고요. QS는 생산자가 직면하는 가격 PS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종량세 T가 부과된다고 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공급함수의 PS 자리에 변형해서 대입을 해주면 PD-T로 들어가고요. 우리는 DT분의 DPD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화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식을 전미분을 해줍니다. 전미분은 실질화폐 수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실질화폐 수요는 실질소득과 명목이자율의 함수죠. 만약 실질화폐 수요의 독립변수인 실질소득과 명목이자율이 동시에 변화했을 때 실질화폐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분석할 때 전미분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질화폐 수요는 독립변수 중 실질소득이 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과 명목이자율이 변화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실질화폐 수요의 변화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미분이 활용이 되는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L이 실질화폐 수요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독립변수인 명목이자율을 고정된 상태로 두고 실질소득이 변할 때 실질화폐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실질소득의 변화분을 곱하면 바로 실질소득이 변화했을 때 실질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명목이자율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미분을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전개를 해주고요. 전미분을 가지고 전개를 할 때 수요 함수는 PD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PD가 QD에 영향을 주는 항이 하나 나오고요. 그런데 공급 함수는 PD도 있고 T도 있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PD의 항에 보시면 PD가 변화했을 때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QS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PD가 변화했을 때 PD-T가 변하는 부분을 구하고 다시 PD-T가 변화했을 때 QS가 변하는 부분으로 2단계에 걸쳐서 편미분을 적용해서 PD가 QS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T가 변화했을 때 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PD-T는 1이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D-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결과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QS와 라운드 PD-T분의 라운드 QS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QS를 오른쪽과 같이 쪼갤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부분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PD-T는 1이 되니까 결국 라운드 PD-T분의 라운드 QS만 남게 돼서 지금 이 식에서 우변에 라운드 PD-T분의 라운드 QS를 라운드 PD분의 라운드 QS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푼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 Q분의 PD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해진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밑줄친 부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유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상태를 가정하면 QD, QS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QD나 QS로 혼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력성으로 변환한 식을 DT분의 DPD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활용했던 이 공식이 도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거나 0인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 종량세 부과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종량세 부담은 제로가 되고요. 그런데 0인 경우에는 모든 종량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모든 조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비자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세의 경우에 이 결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